면서라고 합니다. 예, 저는 동물 로고스의 공공정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임인원 대응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렇습니다. 27년 된 법인이고요. 120명 정도의 변호사, 변리사, 한의사도 계십니다. 회계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님도 계시는 법무법인입니다. 특임민원이 뭔지 아시죠? 공무원분들은. 과거에는 속칭 악성민원입니다. 과거에는 특별민원, 국민권익위원회랑 행정안전부에서 특별민원이라고 맨 처음에 이름을 붙였더니 민원인분들이 그냥 특별한 줄 아시고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특별하게 제기하시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름이 잘못됐다 해서 2024년부터는 특임민원으로 이름이 정리가 됐습니다. 변호사들도 특기 민원은 아닌데 특기 고객들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 선배 변호사님이 기자 출신이셨어요. 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출신이셨는데 선생님께서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선배 기자한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없다. 남자인데 꽁지머리 한 사람하고 개량한 머리 입고 온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남성분이 오셨는데 개량복 입고 꽁지머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사건을 둘 다 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제가 정말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분들은 공직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운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것도 힘든 일인데 민원에 시달리고 당연히 우리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대로 하남시는 지금 몇 년 연속으로 민원 인력 서비스 1위, 전국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민원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악성 특이 민원들은 그런 민원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피로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민원인들. 특임민원인들은 자칭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특임민원인분들을 응대함에 있어서 공직자분도 법을 모르면 사실 응대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임민원 사건을 제가 고용노동부랑 권익위원회 사건을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내 민원 빨리 처리 안 해주면 직무유기, 내 뜻대로 민원 처리 안 해주면 직권남용, 내가 특임민원인 걸 옆집에서 안 것 같아. 그럼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을 위주로 과연 그 특임민원이 이야기하는 법 위반이 공무원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워낙 요즘에 개인정보 이슈고 이제 앞으로 이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슈는 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공무를 처리하시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 사람의 사회 경력 이런 걸 많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그런 특임민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위반 당신한 거다 고소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우리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동학대 조사를 하시면서 현장 조사를 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고하신 분이 오셨고 신고를 당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한테 그 신고하신 분이 아니 왜 여기 원장님이 안 나오고 왜 남편이 대신 나왔냐 이렇게 따졌더니 그 공무원 아니 근데 그 신고 당하신 분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남편분이 오셨는데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한 사실은 개인정보겠죠. 당연히 민감정보입니다. 우리 건강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을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공무원이 나의 민감정보를 누출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개인정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반응이 없을 줄 알고 특별한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3색 볼펜입니다.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인데요.
예,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색깔이 세 개니까 다 맞추셔야지 세 개를 맞추셔야지 드리고 하나만 맞추시면 색깔 2개 빼서 드릴 거고요. 세 개 다 맞추셔야지 온전한 볼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저를 보셔야 돼요. 볼펜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개인정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정보 위반이 개인정보를 누출한 거는 맞는데 이거 가지고 처벌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심을 했어요. 개인정보 이 사람이 남들 앞에서 공연히 임신한 사실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지 이 사람의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 단계에서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이긴 한데 우리가 직무상 취득을 해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언급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좀 기대를 했어요.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나기를. 저희의 이 명변론을 이미 눈치를 챈 건지 고소하셨는데 고소를 취하하셔가지고 결국에 결론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업무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집한 정보를 누출해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걸 언급했다 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조사를 하시면서 그 상대방한테 이게 민원이 있으면 이제 뭐 단독 민원이 있지만 쌍방이 대립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저분이 그 유방암이 지금 투병 중인데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고소한 거예요. 내가 너무 그 여성 관련된 질병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거를 언급을 하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열심히 이제 변론을 했습니다. 유방암이라는 거는 그 신체에 관한 정보는 맞지만 우리가 업무상 취득하고 처리한 개인정보 아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소를 취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걸 한번 선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뭐만 얘기하면 다 개인정보 위반이야, 개인정보 위반이다 하는데 선례들이 많이 없어서 좀 이런 선례들을 들이밀어야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위반 아닙니다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경찰 단계에서 이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히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도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제 우리 민원 관련된 얘기만 설명만 해도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공무상 취급한 내용이 모두 공무상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로서의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비공개성이라 해서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 누설로서 국가 기능이 침해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이나 개인정보 위반으로 처벌을 내려면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또 경찰 공무원들은 단말기가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이름 같은 거 넣으면 그 사람 사진 같은 걸 볼 수 있나 봐. 우리 주민등록대. 위층에서 하도 뛰고 막 그러니까 위층에 누가 뛰는지 한번 낮장이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력해서 봤나 봐요. 당연히 이거는 자기가 직무상 취득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유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 개인정보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시는 분은 이제 마음이 홀가분 하시겠지만 새로 오시는 분은 남아있는 이 특기민원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인데 이런 민원이 지금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맡으신 담당자분이 특기민원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하겠다고 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임자로부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 전임자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내 공무상 내 민원에 관한 정보를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런 게 특히 민원입니다. 근데 이 경찰에서도 일단은 이 취급한 업무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거를 인수인계 그 인수인계 과정이 좀 미흡하긴 했어요. 뭔가 이게 서류로 남아있거나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뭔가 우리가 절차에 따르지 않은 뭔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래서 우리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
새로운 이 공무상 비밀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체계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인수인계한 내용, 그 공무상 그 비밀 누설로 그 국가의 기능이 우리 행정 기능이 침해됐는지 그런 걸 변론을 해서 넘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저희가 교훈을 느낀 게 있어요. 그 무조건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닌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거나 하실 때 뭔가 이게 체계에 맞춰서 뭐 문서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지켜야 되고 또 새로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분은 그 이외에 이 특기민원인의 그 특이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해 버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 그리고 이 민원인에게는 민원 이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오픈하는 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오셔가지고 막 안 되면 뭐 집어 던지시고 막 큰 소리 내시고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감내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뭐 감내해야 되는 정도를 넘어서 불법이다. 근데 이게 나를 맞지는 않았는데 내 옆에다가 뭐 집어 던진 것도 죄가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죄가 됩니다. 폭행이라는 거는 꼭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폭행이거든요. 그래서 뭘 집어 던지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뭐 침을 뱉고 뭐 이런 사항들도 다 폭행죄에 해당하는 위법입니다. 이거는 특기민원이 아니라 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동학대 제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에 자문을 맡다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드리는데 이 아동학대도 이제 아동학대가 2020년부터 원래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것과 수사기관에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다가 2022년에 유명했던 그 아동학대 사건이 나면서 조사 공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지금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조사를 하라고는 의무는 부과하는데 권한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조사받으러 이렇게 오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도 잘 안 따르는데 이제 지자체 시청 구청에서 오라고 하면 잘 오겠습니다. 또 와가지고도 다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하고 증거에 막 명백하게 반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가 거짓말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거짓말했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공무원은 아무리 민원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거짓말이 이게 도를 넘어서 공무원이 속아가지고 이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죄가 되는데 단순히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다른 단서를 찾고 증거를 찾아가지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항상 오면은 내가 누군지 아냐, 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랑 알고 그러다가도 이제 안 되면은 내가 기자 아닌데 너 언론에다가 제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많으세요? 많으신데도 이렇게 민원행정 서비스 1위를 하실 정도면 그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거 언론에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개인의 권리잖아요. 자유고. 네,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나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이게 정도를 넘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이라면 그것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박죄로 소멸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때리면 안 되고 물건 집어던지면 안 되고 그런 걸 잘 아세요. 특기민원인 분들이 자칭 법률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거나 집어던지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거동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문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한테 보여주기만 하는데 이것도 협박이 되느냐?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 해악을 고지하는 건데
이 고지하는 게 꼭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거동을 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명예훼손, 모욕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 민원을 안 들어주면 시청이나 이 주민센터 앞에 와가지고 누구누구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누구누구 주무가 막 실명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시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인 시위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합법입니다. 별도의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1인 시위는 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신고하셔서 신고 안 하시면 시위 못합니다 하더라도 피임 민원인분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돼야지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과 이제 모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민원 담당, 우리 하남시 민원 담당 공무원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네임드 민원이 계십니다. 저 여기 실명을 거론하면 저에게도 민원을 그분이 제기할 수 있어서 이모 씨입니다. 이모 그 민원이신데 그분이 혼자서 1년에 제기하는 민원이 몇 건일까요? 맞추시면 빨간색 넣어서 하세요. 네? 손을 들고 해주셔야지. 파란색도 넣어드릴게요. 몇 번? 1000건 이상 되지 않을까요? 훨씬 업입니다. 3000건. 자, 3천 나왔으면 더 없으신가요?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이제 입찰 금액을 입찰 그거를 좀 이제 촘촘하게 해볼까요? 자, 5만 건 있었고요. 그보다 높습니다. 자, 손을 들고 해야 이제 유효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저 뒤에 10만 건. 네, 차장님 3세카 드리기로 했죠. 10만 건입니다. 그분이 10만 건 이상이에요. 네,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포함한 겁니다. 그 민원인한테 한번 걸리면 이제 끝장나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연세가 80대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뭐 하셨던 분인지 아세요? 공무원이에요. 그 80대 옛날에 전주고 아시죠? 전주고가 옛날에 굉장히 명문고다. 전주고 출신이에요. 공직자 출신이신데 이땡 제시인데 자, 저 이름 안 말했습니다. 이름 말하면 저한테 이제 고소를 하시고 하시는데 고소 그런 민원 온갖 거 다 해서 10만 건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할 때 그분을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가지고 10만 건이 대한민국 민원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냐 해가지고 할 정도의 유명 인사십니다. 이분이 법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점잖해요. 막 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이 자기 민원을 안 들어주니까 그 관서에다가 팩스로 뭔가 진짜 그 상스러운 욕을 쫙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팩스로, 사무실로. 근데 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이종관 변호사, 이 패소 전문가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냐면 만약에 행정안전부에다가 민원을 어느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모든 팩스 기계의 번호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몇천 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팩스가 다다다다다다닥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자팩스로 다 바꿨습니다. 일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종이로 해가지고. 팩스로 그렇게 이종관, 개 XX, 패소 전문가, 이런 식의 욕설과 모욕, 명예훼손하면 죄가 될까요?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공연히,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모욕한 걸 알 수 있게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해야지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걸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제 귀에다 대고 봐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귀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하면은 공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무실이나 이런 공용 팩스로 저런 막 이야기를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이라는 곳은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다른
근무하시는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도 우연히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종이 팩스의 일대 사례인데 모바일 팩스로나 전자 팩스는 이렇게 막 아무나 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등기우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직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 민원인 중에 상위 10명이 정보공개 신고 353원 80명 맞잖아요. 그 상위 10명 중에 1위가 그분이에요. 이땡 제시인데 이분이 블로그를 또 하십니다. 이분 개인 오른쪽에 있는 게 개인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놈 같은 무식한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막 자기 블로그에다가 정보 공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제목이 저래요. 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건 정보 공개 청구를 빙자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 놈은 개근을 하게 될 것이다. 저 제목이 있잖아요. 저 맨 처음에 저게 고발이 되겠냐 저한테 자문이 들어왔을 때 개근을 하게 될 것이다. 저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공모의 내용을 보면 이제 넌 내 타겟이 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매일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도저히 이제 모 부처에서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팩스로 막 거기 막 장관부터 해가지고 밑에 주무관까지 싸그리 막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팩스 번호를 어디다 입력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띡 누르면 다다다다 가게끔.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관서에까지 뭐 제주도 강원도에 있는 그런 지사에까지 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고발이 되겠느냐.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 차원에서 이제 지청장님 명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전주에 경찰서에다 저희가 그 전주를 사세요. 저 마침 오늘 또 하남시에 특임인원 강의하러 왔는데 오후에 그 사건을 전주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결론은 궁금하시면 저희 이따가 전화로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경찰 고소하니까 팩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악성 민원인에게는 당연히 민원인 분들에게 우리가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공무원이니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민원이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하니까 모두가 너무 편해지신 거예요. 이제 그 여성 그 공무원분들이 한 5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너무 막 모욕을 하셔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휴직도 하시고 또 이제 그거와 관련 없는 지방 간서에서 맨날 팩스로 막 이상한 거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도 시달리시고 막 보고해야 되고 본부에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무튼 고발을 해서 좀 이제 민원이 뭉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속 이제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막 쌍욕을 써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다가. 우리 시청에서도 국민신문고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국민신문고 대응하는 게 사실 모든 공무원분들에게는 큰 업무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자문을 맡으면서 올해부터 그거 자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신문고가 너무 친절해요. 제가 봤을 때 무슨 막 아무리 그런 민원이 아니라 쌍욕을 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뭐 담당자 이름을 또 적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남시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남시청 무슨 과 무슨 팀의 누구 주무관입니다 하고 옆에다가 내선 번호까지 적어야 돼요. 이건 뭐 나를 공격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너무 친절해요. 지금 국민신문고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또 너무 우리 악성 민원 중에 또 하나 유형이 반복 민원이잖아요. 했다가 또 하고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모레 오고 하는 그런 민원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이제 민원처리법에서 2회 이상 뭐 반복 민원을 하면은 기각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법령이 준비가 되긴 했는데 쉽진 않아요. 또 그걸 가지고 기각하면 기각했다고 또 뭐라 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국민신문고에 있어서 명백하게 악성, 반복성, 위법 민원인 경우에는 좀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거나 답변하지 않거나 곧바로 기각, 각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정비하자고 저 올해 한번 제언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근데 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비공개잖아요. 민원 담당자만 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요. 남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민원 담당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봐서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그런 악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시더라도. 그래서 이런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어떤 부처에서 자문이 왔어요. 마지막에 경고 문구를 써도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런 위법한 사실하고 정당하게 공고 수행했습니다 하면서 말미에 근데 이렇게 욕설하시고 하시면 기관청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성 문구를 써도 되느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부처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통령 바뀌신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새로 되신 다음에 이제 그 자문이 왔는데 갑자기 근데 그 주말에 대통령님이 주말에 뭔가 메시지 많이 내시잖아요. 요즘에 주말에 이제 공무원은 24시간 일해야 된다. 뭐 원래 그런 거다. 뭐 그런 말씀하시니까 겁먹은 거예요. 그 부처에서 24시간 일하는데 여기다 경고성 문구를 했다가 대통령 걸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데다 이제 칭찬합시다. 저희 회사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남길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제목에 이종관 변호사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딱 들어갔는데 개뿔 뭐 부업도 안 되고 패소 전문가 또 이렇게 쓴 거죠.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고를 말씀드려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되고 사실을 적시해도 해서 명예를 훼손시켜도 처벌이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이 됩니다. 우리나라 두 가지인데 패소 전문가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성이 있는 홈페이지 공개 글로 올렸을 때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전화로 이제 민원 하다 보면 막 이상한 소리 내시고 이렇게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처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말씀하시고 전화하시면 요즘에 다 이제 그 민원인도 좀 이상하시면 이제 그 버튼 누를 수 있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띠 하면 이제 지금부터 녹음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민원인분들이 말씀 잘 안 하세요. 녹음된다는 거 아시면. 그래서 그냥 그 녹음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당사자 사이에 녹음해도 불법 아니라서 띠 누르면 그냥 바로 녹음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부터 녹음이 됩니다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언행을 조심하시고 하셔가지고 증거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이제 고소 고발을 공무원분이 당하시는 게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예요. 내가 민원 처리했는데 지금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돼? 직무유기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면은 또 그럴싸하잖아요. 이렇게 경찰에서도 택도 없는 고소장이 들어오면은 다 각하를 하는데 민원을 몇 월 며칠 날 제기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이거 직무유기다 하면은 이건 뭐 이제 구성 요건이 일단 손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담인데 그 하남시청에서도 그 공무원분들이 업무하실 때 AI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 AI가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들도 참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민원 하면서 이제 이 공무원분들 많이 변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제가 항상 같이 경찰서 동행을 합니다. 가면은 그 수사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경찰 수사관들이 요즘에 고소가 되게 늘기도 했는데 고소장이 되게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느낌이. 막 이렇게 체크박스 막 돼 있고 표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막 옛날에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막 알아보지도 못한 걸로 해서 뭐 법도 안 쓰고 하면은 다 각하를 시켰는데 그럴싸하게 고소장도 쓰고 법도 막 무슨 법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AI를 쓰실 때 혹시 법에 관한 걸 쓰시면 AI가 특히 챗 GPT는 없는 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가끔 막 상담하다 보면 어떤 판례를 막 대법원 뭐 2029단 뭐 이런 판례가 있다. 변호사 이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엘박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하면 대한민국 판례를 다 찾아주거든요. 없으면은 대법원 신청해서도 받아줘요. 근데 그런 판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근데 AI가 자꾸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만 안 믿고 AI만 믿고 와가지고 변호사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이 판례를 왜 모르냐? AI도 아는 판례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고소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그 AI를 그 민원인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그럴싸하게 고소장을 써서 내니까
각하됐어야 될 사건도 공무원분들이 그 출장 내셔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직무유기 당연히 진정 처리가 단순히 늦어졌다 해가지고 직무유기 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가 되려면 이 뒤에 판례를 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텐데 직무유기는 의식적으로 이 공무를 방임하거나 포기를 해야지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로.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 이 사건 보고 저도 와, 이 정도 돼야 이제 이 정도가 돼도 직무유기가 안 되는구나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시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이나 들어오면은 그 소송 수행자분들이 수행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기 이제 연로하신 군청 공무원께서 전남의 모 지자체 공무원분이셨어요. 소송 수행 업무를 해야 되는데 소송 수행하면 우리 법무부 지휘 받아야 되잖아요. 고검에다가 고검에 보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서면도 한 번도 제출 안 하고 우리가 피소를 당했는데 그 재판이 5번 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청이 패소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감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항소도 안 했어. 항소도 안 해가지고 판결까지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 2심은 이 정도는 직무유기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균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산림직 공무원이세요. 산림직.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어떤 이유 이제 그 정년을 앞둔 산림직 공무원이신데 갑자기 그 행정소송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이분이 소송에 숫자도 겁없이 하시던 분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면을 내야 되는지도 뭐 저도 그 말이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재판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면을 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뭐 금갑다 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의식적 방임 공무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민원인분들이 민원 처리가 늦어졌다, 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당당하게 저 공무 수행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스토킹 뭐 이런 것도 많아서 맨날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 고용노동부였는데 고용노동부 민원센터가 있었나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9시에 오셔가지고 6시까지 창고에 앉아있다가 번호표도 안 듣고 하루 종일 도시락도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 맨날 전화해 거기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은 못 거셨는지 핸드폰으로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보면서 이게 화상통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킹으로 이제 처벌되신 적도 있고 이 사례는 이제 구청에 이제 민원 담당 공무원한테 개인정보를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 개인 전화번호 막 전화 걸고 해가지고 징역 사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또 참 부담되는 일 중에 하나가 맨날 요즘 뭐 하면 이제 우리 아이폰 쓰는 민원인들은 참 괜찮은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다 녹음기 가져와가지고 전화 통화 녹음하고 내가 민원인인데 얘기하는 거 녹음해도 되죠? 이러면서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느 정도냐면은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와가지고 잘못하신 분이 검사님 나 녹음 좀 할게요 그러고서 녹음기를 켜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은 우리 대화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자가 아닌데 원래 녹음기 같은 거 숨겨놔서 녹음을 하는 거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런 게 도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어떤 주무관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쓱 와가지고 이렇게 녹음기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게 불법인 거예요.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와가지고 조사받으면서 녹음기 켜는 거예요. 검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검사가 법도 모르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 통신보호법 위반은 아닌데 나랑 우리 수사관이랑 대화하는 거 아니면 우리 수사관이 민원인 전화 받는 게 목소리 녹음되면 나도 구속할 거야. 이건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녹음을 제지하긴 하는데 우리 이제 민원 담당하시는 분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하겠다 했을 때 그걸 법적으로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민원인의 목소리나 다른 공무원분의 목소리, 다른 공무원분이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면 그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념하시고 녹음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녹음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녹음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너무 당했어요. 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처벌될 일은 없겠지만 경찰서에 전화하고 하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게 요즘에 경찰이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검찰개혁 때문에 이게 고소하고 1년이 지나고 거의 2년이 돼도 결과 안 나. 빨리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공무원분들은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개시 통보가 또 막 시청이나 또 이렇게 직접 날라오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분 이제 정년퇴직 앞두고서 이제 공무원수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됐냐 자꾸 막 위에서 물어보고 하면은 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당하다가 결국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 악성 민원인 내가 이 사람 무고죄로 고소해서 내 후배들이라도 고통받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무고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허위 사실을 이제 공무소에 이제 징계나 처벌 목적으로 고소하는 걸 이제 무고라고 합니다. 근데 신고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아닌 걸 허위성을 인식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이 이 민원 처리 되게 늦게 해서 직무유기야. 민원 처리가 늦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면 이 공무원이 나 때렸어. 때리지 전혀 없는데 그건 완전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 허위성 인식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허위성을 인식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이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고가 처벌이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 국민신문고에 꼭 경찰서에 고소 안 하더라도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로 진정돼도 무고죄입니다. 그 민원인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넣는 거 또 무고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임금체불 해가지고 그 자료 내라 했더니 자료를 안 냈어요. 이제 근로기준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원인이 막 항의를 하신 거예요. 봉투에 과태료 처분 고지서 제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내가 과태료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나를 오해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고소를 했어요. 처음에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당연히 명예훼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그 경찰서에서 과속해도 집으로 딱지 날라오잖아요. 그 앞에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 제중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까요? 헌법상? 안 될까요? 돼요? 제가 봤을 때 헌법상 생명권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 집사람이 알면 이제 과속해가지고 사망을 내 그래가지고 생명이 위태롭거나 통금 생기면 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제한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랑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실제로 처벌이 이 인권위원회 진정이 들어가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허위 진정을 넣으면 그것도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서 해서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옛날에 그렇게 하지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 제재 처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살아서 넘어갔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게 아니라 생명권이 침해된다. 제가 그렇게 별로 하진 않았고 아무튼 잘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고가 되려면은 이런 것만 무고가 됐어요.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적으로 민원을 하다 보니 허위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은 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동공개ற்று고 제가 봤을 때 심석희 선수분이 이제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때 요점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날라오고 하면은 사실조회, 문서제출 명령 날라오고 하면은 공무원분들이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도 안 내면은 그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증거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왜 법원에서 날라온 거 안 내냐, 너 직무유기했다, 막 이렇게 또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야 되는 거 안 내고 또 함부로 냈다가 또 개인정보 위반이네 뭐네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를 오늘 이후로 어떤 공무원들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한 방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 있잖아요. 그 사실조사. 사실조사는 시효자가 있죠. 시효자 이렇게 하면은 문서제출 명령에 이응이 두 개가 있어. 문서, 송부, 시옷, 여기도 시옷이 많아. 이게 사실조회, 이것도. 아시죠? 유치한 거. 저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변호사 됐습니다. 자, 사진 안 찍어도 이제 이응이 많으면 나머지 다 있어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저희 범의 대표님도 오늘 같이 왔는데, 저희 회사에는 국내 로펌 최초로 특기민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센터의 이름은 공감에 공무원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고소고발 당하신 분, 아니 기관청에서 대행하는 걸 하는데 고소고발 당하신 공무원분들 저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불송치나 아무튼 처벌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야지만 저희가 돈을 받는데 그것도 우리 공무원분들 다 책임보험 들어 계시잖아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자비부담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해야지 돈을 받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돈 받기가. 아무튼 항상 이 공직에 일선에서 뛰어주시는 공무원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